정부는 말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2%, 수출 역대 최고, 반도체 호황.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왜 장을 볼 때마다 지갑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우리 자식들은 스펙이 좋아도 취직이 안 된다고 할까요? 왜 주변에 대출이자 감당이 힘들다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날까요? 이틀 전 OECD가 정부 말과 정반대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성장률 1.7%, 물가는 2.7%. 정부가 보여주는 숫자와 OECD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저는 숫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가계부채 2210조 원, 국가채무 1415조 원, 그리고 한국전력의 205조 원짜리 시한폭탄. 다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글쎄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라고 하실 겁니다. 그 느낌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2%를 자신 있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다. 반도체 덕분에 회복세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틀 전 3월 26일에 OECD가 한 방을 날렸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맨정하게 숫자를 바꿔버렸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2.1%에서 1.7%로 하향 조정. 중동발 충격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석 달 만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물가 전망은 오히려 2.7%로 올렸습니다. 성장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교과서에서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가르치는 그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1.7이나 2.1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가 딱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50점 맞았던 아이가 이번엔 60점 맞았다고 칩시다. 부모님은 기뻐하겠죠? 10점이나 올랐네? 그런데 그게 기저효과라는 겁니다. 원래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올라 보이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경제가 좋지 않았으니 올해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인 거죠. 진짜 실력이 오른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잠재 성장률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우리 경제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를 말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최고 속도죠.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이 지금 1% 중반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 이상이었는데 말입니다. 자동차 최고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예전처럼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 소비 증가율도 봐야 합니다. 1.6%입니다. 경제의 엔진은 결국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옷을 사고 여행을 가야 경제가 돕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갑을 닫고 계신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높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누가 지갑을 열겠습니까? 소비가 얼어붙으면 내수가 죽고 매수가 죽으면 동네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 가게 주인이 다시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계속 2%라고 했을까요? 수출 숫자가 좋으니까입니다. 반도체 하나가 워낙 잘 달리고 있으니 그 숫자에 기대어 전체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도체 뒤에 가려진 나머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도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160%입니다. 160.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독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SK 하이닉스의 고대여폭 메모리, 이른바 HBM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경쟁에서 버티면서 수출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뉴스에서 연일 수출 역대 최고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만 놓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논하는 건 전교 1등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우리 반 평균이 높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명 빼고 나머지 학생들 성적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석유화학을 보십시오. 지금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로 석유화학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그 공장에서 우리 제품과 똑같은 걸 훨씬 싼 가격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원가도 못 건지는 상황이에요. 롯데케미칼이 수천억 원대 적자를 냈고 다른 화학 기업들도 공장 가동률을 줄이거나 아예 멈춰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거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가 중국산 저가 철강에 밀려 수출 단가를 계속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건설 경기마저 꺾이면서 내수도 막혔어요. 앞뒤가 다 막힌 겁니다. 조선업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납기 지연 문제와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고요. 여기서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517원입니다. 17년 만에 최고치예요. 1997년 IMF 이후 이렇게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은요. 반도체처럼 우리 기술력으로 만드는 제품은 달러로 받으니까 환율이 오르면 이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 원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철광석도, 천연가스도, 식품 원재료도 많은 부분을 수입하죠. 이 모든 걸 달러로 사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원화로는 더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더 비싸게 사서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수출 금액이 늘어 보이지만 실제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환율 상승을 독이 든 성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시면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엔 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 그걸 상품 수지라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 잘 되니까 이건 흑자죠. 그런데 서비스 수지는 어떨까요? 서비스란 여행, 교육, 의료, 금융 같은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가서 쓰는 돈, 자녀 유학 보내는 돈, 해외 동영상 구독료, 해외 앱 결제, 이런 게 다 서비스 수지 적자로 잡힙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품 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갉아먹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열심히 벌어서 한쪽으로는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구멍난 장구입니다. 이 구멍을 막지 않는 한 수출 호황이 우리 서민 삶과 직접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멍 안으로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우리가 매달 내는 공과금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가 28만 개 늘었습니다. 정부 발표입니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8만 개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 청소, 경로당 도우미, 환경 정비,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월 23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예요. 이걸 취업자 수에 넣어서 고용이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청년 일자리는 올해 2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21만 명이나 되는 우리 자녀 세대가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에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사라진 청년 일자리의 98.6%가 AI 고노출 업종이었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 그러니까 사무직, 데이터 입력, 콜센터, 회계, 법률 보조, 이런 자리들이 AI 때문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렵게 대학 나와서, 스펙 쌓아서, 자격증 따서 취직하려는 바로 그 자리들이 AI한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예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 일자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AI가 대체한 업무는 사람한테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연공 편향 기술 변화라고 합니다. 경력 없는 신입, 나이 어린 청년들이 가장 먼저 밀려나는 구조인 거죠. 이걸 알고 나면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된 숫자인지 보이실 겁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 28만 개 늘리고 AI에 밀린 청년 일자리 21만 개. 사라진 걸 퉁치는 거죠. 전체 취업자 수가 늘었으니 고용이 좋아졌다고요. 이게 우리 경제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어떨까요? 정부는 물가가 2%대라고 합니다. OECD는 0.7%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장보러 가보십시오. 삼겹살 한 근이 얼마예요? 달걀 한 판이 얼마고요? 외식 한 번 하면 얼마가 나갑니까? 통계는 2%대인데 체감 생활 물가는 5%를 훌쩍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통계에 잡히는 품목과 실제 우리가 매일 쓰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물가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한국전력,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입니다. 올해 한전이 이익을 냈습니다. 13.5조 원. 적지 않은 흑자죠. 그런데 왜 전기요금은 안 내려갑니까? 왜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에 205조 원짜리 비밀이 있습니다. 한전의 부채가 205조 원입니다. 205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웬만한 나라 국가 예산보다 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죠. 천연가스, 석탄, 원유 가격이 2배, 3배 올랐습니다. 한전은 이걸 비싸게 사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정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했습니다.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야 했던 거예요. 적자가 쌓이고 쌓여서 부채가 205조 원이 된 겁니다. 올해 13.5조 원 흑자를 냈다고요? 205조 원 빚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앞으로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직접 세금으로 걷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조용히 국민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기름값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류세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있어요. 대신 최고 가격제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주유소가 기름을 너무 비싸게 팔면 제재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리지 않고 주유소 사장님 등골만 떼먹는 꼴이에요. 주유소 사장님들, 마진은 원래도 얇은데 여기다가 최고 가격제로 압박하면 결국 소규모 주유소들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 주유소가 사라지면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향상만 누르고 원임은 안 건드리는 전형적인 미봉책인 거죠. 이렇게 고용도 흔들리고 물가도 잡히지 않고 전기요금 폭탄도 대기 중인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입니다. 가계부채가 22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210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 한 명, 갓 태어난 아기부터 90살 노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사람당 약 4,2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금리가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초저금리 시대에 집을 산 분들, 대출받아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요. 이자만 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자 감당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4 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이쪽 연체율이 이미 10%를 돌파했습니다. 10명 중 1명이 돈을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데요. 건설사가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리는 돈입니다. 전국에 걸쳐 이게 178조 원어치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만기가 2026년 3월,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만기가 됐다는 건 돈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리고 공사는 중단됐고 건설사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기관들이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는 겁니다. 에버그리닝이라고 합니다. 썩은 사과를 버리지 않고 계속 냉장고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썩은 사과는 결국 주변을 다 썩게 만듭니다. 이 PF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 그게 금융권으로 번지고, 금융권에서 대출 줄이면 기업이 자금난에 빠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연쇄 반응이 옵니다. 국가 채무도 봐야 합니다. 1,415조 원, GDP 대비 51.6%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건전 재정을 약속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빚 안 내고 관리하겠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국가 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 뿌린 돈, 각종 복지 지출, 세금은 덜 거치는데 쓸 곳은 많아지고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메운 겁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갚아야 할 돈이에요. 한전의 205조 빚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고 국가 채무 1,415조도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고리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무섭고 답답한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포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불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할 건 현금 방어선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시고 비상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6달치 생활비입니다. 월 200만 원 사는 가정이라면 1,200만 원. 월 300만 원이면 1,800만 원이 현금성 자산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걸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묶어두면 안 됩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예금, 파킹 통장, MMF 같은 곳에 두셔야 해요.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금리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대환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환대출이란 금리가 높은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바꾸는 겁니다. 정부가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대환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 7% 이상 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은 당장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대환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분산입니다. 지금 금 시세가 온스당 4,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금은 전쟁이 나도, 경제가 흔들려도, 인플레이션이 와도 가치가 지켜지는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합니다. 실물금이 부담스러우시면 금 ETF도 좋습니다. 금 ETF란 금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자산의 10%를 달러로 갖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방어막이 됩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어요. 한 나라 통화, 한 가지 자산에만 몰아두는 건 지금 같은 시대엔 위험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월급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월급이란 건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끊기는 돈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그 순간 수입이 뚝 끊기죠. 그래서 월급 외에 돈이 들어오는 통로,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AI가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했죠. 그런데 AI를 잘 쓰는 사람은 오히려 AI 덕분에 혼자서 10명 몫을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블로그 수익화, 전자책 출판,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AI 도구로 활용하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50대, 60대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경험과 지식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월급 외에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틀 전 OECD가 성장률을 1.7%로 내렸고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21만 개가 AI에 밀려 사라졌고 가계부채는 2210조를 넘었으며 한전은 205조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숫자들이죠. 하지만 이 숫자들을 보고 그냥 한숨만 쉬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1997년 IMF 때 모든 한국인이 다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일부는 오히려 그 위기에서 자산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방어선 만들기, 금과 달러로 자산 분산하기, AI를 도구로 파이프라인 만들기.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과 그냥 흘려듣고 지나치시는 분의 5년 후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준비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